네, 마케팅 트렌드 시간에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또 이슈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최근의 이슈는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율이 또 연중 저점 수준까지 접근하면서 과연 1,050선 아래로 깰 것이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환율의 움직임,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연중 저점까지 거의 가기도 했었어요. 뭐 네. 1,055원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장 마감 부근에는 1,060원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기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과연 이 원화가 얼마만큼의 강세를 달러 대비해서 보인 것인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다 달러 대비해서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통화만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3% 이상의 강세를 올 연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고 캐나다 달러가 3.7%로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위안과 한국 원이 유일하게 이 네 가지 통화가 달러 대비해서 올 한해 강세를 보인 통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이 가장 많이 밀리면서 21%가량의 조정을 보여주었고요. 남아프리카 란드화라든지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엔화, 루피화, 호주 달러, 헤아라 등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는 모든 통화들이 네. 많게는 10% 이상, 적게는 5% 이상의 통화 절하를 보여줌으로써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머징 마켓 통화인데요. 원화와 함께 위안화, 유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그 근거를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IT와 자동차가 해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4년부터는 이런 가공무역이라든지 반제품을 수출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수출 물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2014년에도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달러는 줄어들지 않을 거다. 오히려 무역 지표 개선을 통해서 무역 수지가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베트남을 중심으로 모두 해외 생산을 했었습니다만 스마트폰은 국내 생산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면서 전체적인 휴대폰 생산 물량, 스마트폰 생산 물량이 2012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80%가 해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상수지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약간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놓고 보게 되면 부품의 수출과 함께 완제품의 수출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보면 또 2014년에 바뀌어지는 법안 자체를 고려해보면 향후 경상수지의 견조한 모습은 우리나라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공급의 지속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2006년도, 7년도에 원화의 강세를 가져갔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물론 이 투기 세력과 함께 조선업체들의 이 선물화 물량이 끼어서 이제 더 변동성이 커지긴 네. 했습니다만, 조선업체의 수주였거든요. 이때 네. 조선업체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조선업의 이제 30년 사이클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크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이 조선업체들의 수주도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현재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를 짓는 독을 해외로 가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진중공업이나 일부가 이제 해외 쪽에 독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대중공업이나 빅3는 모두 국내에서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달러 공급 물량들이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수지 세부 항목을 놓고 봤을 때 이 상품 수지는 계속 플러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동안 마이너스를 보여줬던 서비스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서서히 흑자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적어도 달러 공급 요인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그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과연 원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과 함께 원화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수급 요인 말고 펀더멘탈 요인까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국보다는 좋은 양상이고 또 금리의 수준 자체도 아직도 해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의 결정 요인 그리고 수급의 결정 요인 펀더멘탈의 결정 요인 모두 아직까지는 원화 강세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강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주셨다시피 원화 강세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외환 보유액도 사상 최대고요. 경상수지도 1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원화 강세도 문제지만 이게 속도가 좀 급했다는 점에 더 두려운 심정을 좀 갖고 네.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좀 빨간불 켜지지 않을까 많이들 좀 염려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가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수출이 빠르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레벨을 조금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 비중이 전 세계에서 한 2%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0원대를 좀 깨는 그 정도의 수준, 1,000원대를 깨고 내려가거나 1,000원대에 근접한 그런 수준을 보였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무역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살펴봤을 때 현재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1,050원대를 만약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좀 둔화될 가능성, 즉 실물 부분에서 타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08년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쭉 살펴보시면 환율 기준에서 1,050원대에서부터는 매수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우리가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 꾸준하게 원화 강세를 염두에 두고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정체될 가능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실물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해외 이 생산 비중이 낮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이제부터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 쪽에서 강력한 립 서비스, 구두 개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원화 강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도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죠. 예전에는 뭐 원화 강세, 내수주, 원화 약세, 수출주 이렇게 봤지만 요즘엔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익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 전략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이제 어떠한 강도로 떨어질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여전히 강한 강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변동성이 좀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가 계속적인 강세를 보일 경우 실물과 금융이 모두 부담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뭐 대책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시장의 단계적인 변동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원화는 여기서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네. 강세가 가더라도 서서히 이제 간다면 큰 시장에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여전히 외국인 주도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역으로 되짚으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는 환율은 또 급속도로 올라가고 네.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외국인 주도의 시장 흐름과 환율의 흐름이 너무 외국인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면서 외국인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의 추가적인 강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과거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내수주로 갔다가 뭐 수입하는 종목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환율이 또 올라가면 수출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업력을 넓혀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정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압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 전력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연동할 수 있는 뭐 LS 탄전이라든지 그동안 뭐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좋지만 또 PSK처럼 굉장히 작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투자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만, 미국, 뭐 일본, 한국 모두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수 쪽에서는 강원랜드가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양상인데 증설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증설효과에 따른 기대감, 상대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배당 매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의 바닥을 찍고 이 중국 모멘텀의 회복을 좀 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가 흔히 찾았던 뭐 유틸리티 관련주,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것도 일시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것이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 팩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환율 시장 방향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연중 최고점이었지만 4개월 만에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지면서 많이들 또 우려감 나타내주고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살펴주셨습니다. LS산전과 네이버, PSK 그리고 강원랜드와 또 NC소프트까지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